안녕하세요. 책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이제 당신의 손을 놓겠습니다. 지은이는 기시미 이치로. 일본 내 아들러 심리학 연구의 1인자로 알려진 철학자이자 작가. 교토대학 대학원 문예연구과 박사과정을 서양 고대 철학, 그 중에서도 플라톤 철학 전공으로 수료했다. 아들러 심리학에 심취한 이후로는 아들러 심리학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활동을 왕성하게 이어나가고 있다. 국내에서 200만 부가 넘는 경이적인 판매 기록을 세우며 아들러 심리학을 대중에게 널리 알린 미움받을 용기가 대표작이다. 스스럼 없이 다가오거나 살갑게 구는 사람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든다. 뭔가 속셈이 있는 건 아닐까? 짐짓 좋은 사람인 척하며 나를 넘어뜨릴 기회를 엿보는 건 아닐까? 이렇게 친해져 놓고 나중엔 떠나버리는 게 아닐까? 물론 매번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지만 인간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면 이런 의심이 고개를 들어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겁나곤 했다. 내가 만난 청년들 중에도 인간관계를 적극적으로 맺으려는 사람이 드물었다.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마찰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럴 때 상처를 받는다는 이유에서였다. 어느 날 고속열차를 타고 가는데 옆에 앉은 청년이 내게 무슨 책을 읽고 있느냐고 물었다. 읽고 있던 책인 정신과 의사 기무라 빈의 저서를 보여주고 내용을 간단히 설명했다. 뜻밖에도 청년이 이런 말을 했다. 저는 병원에 입원하라고 권유받을 정도로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제 상태를 모르는 주변 어른들은 어떻게든 사회에 적응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는데 그건 저에게 죽으라는 말이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는 그에게 자기 인생을 살면 된다. 남들처럼 살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해 주었다. 그러다 열차가 목적지인 교토에 도착하는 바람에 읽던 책을 청년에게 건네주고 열차에서 내렸다. 흔히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뛰어들어 남들처럼 생각하고 남들처럼 살라고 한다. 학교에 가지 않으면 학교에 가야 한다고, 일을 하지 않으면 일을 하라고 말한다. 그렇게 남들처럼 사는 것을 당연시하고 의문을 품어본 적이 없는 사람은 사회 적응이 죽음이나 마찬가지라는 그 청년의 말을 이해하기 어려울지도 모른다. 그러나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일에 거부감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그가 말하는 죽음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타인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살다 보면 자신을 잃게 마련이다. 그건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 청년은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 말했으나 아무 의심도 없이 의문도 없이 남들이 사는 대로 따라가는 세상의 많은 이들이 오히려 정상이 아닐지도 모른다. 남들과 똑같이 사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 거기에 억지로 적응하려고 하면 삶이 괴로워질 수도 있다. 우리는 어려서부터 사람은 사람과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배웠다. 그런데 사람들과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정작 세계에서 불화와 전쟁이 끊이지 않는 이유가 뭘까? 내가 오랫동안 연구해온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공동체 감각을 사상의 핵심에 두고 있다. 아들러에 따르면 사람과 사람은 본래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냥 연결되기만 하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에서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관계를 맺는 방식이다. 오늘날 특히 문제인 것은
사회 분위기가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강요한다는 점이다. 강요로 인해 사람들은 고통을 느낀다. 요즘 같은 시대에는 연결되지 않을 각오가 필요하다. 이것은 타인과 연결되지 않고 산다는 의미가 아니라 연결될 필요가 없거나 연결되어서는 안 되는 인연을 끊어낸다는 의미다. 아들러는 타인과 연결되어 있고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친구와 같은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본래 모습이라고 여겼다. 사람은 자신만으로 완결되지도 완전하지도 않다. 알프레드 아들러는 공동체 감각이라는 개념을 제1차 세계대전에 의사로 종군했을 때 생각해냈다. 전쟁터에서는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죽이며 적을 죽이지 않으면 자신이 죽는다. 그런 상황에 놓인 사람은 마음의 병을 앓을 수밖에 없다. 아들러는 전쟁 신경증에 걸린 병사를 치료했다. 아들러는 전쟁터에서 사람과 사람이 서로 죽이는 현실을 목도했지만 여전히 반목하지 않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본연의 모습이라고 생각했다. 제1차 세계대전 당시 전쟁터에서 적과 대면한 군인들은 자신이 먼저 쏘지 않으면 상대에게 총을 맞아 죽는 상황이었지만 실제로 방아쇠를 당긴 사람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는 적과 싸울 수 없으므로 이후의 전쟁에서는 반사형 개인 방식, 즉 자신의 의지와 무관하게 자극이 오면 특정 반응을 기계적으로 일으키는 방식이 도입되었다. 이 게임을 이용한 훈련은 극적인 효과를 가져왔다. 군인들은 자신이 쏜 총에 맞아 고통스러워하는 적의 얼굴을 떠올리기도 전에 반사적으로 방아쇠를 당길 수 있게 되면서 그 순간만큼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게 됐다. 나는 사람과 사람이 적대하지 않고 이어져 있는 것이 인간 본연의 모습이라고 했다. 전쟁터에서 이렇게까지 쇠뇌하고 훈련하지 않으면 사람과 사람이 서로 적대하지 못하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 증거다. 철학자 와스지 데스로는 이렇게 말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을 처음부터 도와줄 사람으로 믿고 있어서 부르는 것이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을 봐도 돕지 않거나 무관심한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사람은 돕고 싶어 한다. 이러한 신뢰는 생명이 위급한 상황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다. 예컨대 길을 잃었을 때는 낯선 사람일지라도 지나가는 이에게 길을 물을 것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떤 마음가짐을 지녔는지 전혀 모르는 경우에도 그는 이 사람이 자신을 속이지 않고 자기를 혼란에서 구해줄 것이라고 굳게 믿는 것이다. 누군가 도움을 청할 때 도와주고 모르는 길을 물어볼 때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신뢰다. 타인을 틈만 나면 자신을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노리는 적으로 여기고 불신하면 세상을 살아가기 어렵다. 우리가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손길을 건네는 이유는 타인에게 일어난 일을 자신에게 일어난 일처럼 느끼기 때문이다. 아들러가 말한 공동체 감각은 영어로 소셜 인터레스트라고 한다. 직역하면 사회적 관심이라는 뜻이지만 자기 자신을 향한 관심과 대비해 타인을 향한 관심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아들러는 자신을 향한 집착이 개인 심리학의 핵심 공략점이라고 말했다. 이는 모든 것을 자신과 연결한다는 뜻이다.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사람은
혼자 있어도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나 타인과 가까이 있건 멀리 있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타인에게 의존해 연결된 느낌을 받으려고 한다. 부모들 중에는 아이가 혼자 할 수 있게끔 이것저것 시키기를 꺼리는 이들도 많다. 실패를 겪게 하고 싶지 않고 부모 자신이 하는 편이 빠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실은 아이가 자기 손을 떠나는 게 두려워서 그러는 것이다. 이런 부모는 자녀를 계속 응석바지로 키운다. 아이 역시 부모의 도움을 거절하지 않으면 계속 응석바지로 살게 된다. 자기 혼자 결정하면 그 결정에는 책임이 따른다. 일이 잘못되어도 누구를 탓할 수 없다. 이런 사태를 피하고 싶은 사람은 자기 인생인데도 스스로 결정하지 않고 부모에게 맡겨 자신의 인생을 살지 못하고 부모의 인생을 살게 된다. 어릴 때 부모에게 받은 교육의 영향력이 커서 부모가 지금 자신의 인생을 결정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또한 과거의 경험이 트라우마로 작용한다고 믿는 사람도 많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강요당했던 경험이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이다. 하지만 상담자가 오로지 부모의 교육이나 과거의 경험에서 현재의 삶이 힘들어진 원인을 찾고 자녀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될까? 내담자는 내 잘못이 아니라고 안도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내담자를 책임지지 않는 입장에 두는 것이다. 남이 자신의 삶을 결정하게 하는 까닭은 스스로 결정해서 일어나는 일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싶기 때문이다.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 스스로 판단해서 잘못하고 그로 인해 야단을 맞으면 머지않아 스스로 판단해서 행동하기보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주어진 일만 하려 든다. 야단을 맞으면 야단친 사람과의 심리적 거리는 멀어진다. 아들러는 분노를 가리켜 분리 감정이라고 했다. 사람과 사람을 갈라놓는 감정이라는 뜻이다. 야단치는 것과 화내는 것은 다르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야단칠 때 분노를 느끼지 않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부모나 상사라도 관계가 가깝다고 생각하면 이상한 생각이나 말도 입 밖에 꺼내기 쉽지만 다짜고짜 야단치는 사람과의 관계가 멀다면 말해도 소용없다고 생각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스스로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판단을 전부 타인에게 맡기면 의존성을 띠게 된다. 그런 사람들의 부모나 상사는 그 사람에게 지금까지 저지른 잘못만이 아니라 언제나 잘못만 한다고 말한다. 아들러는 자신에게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 때 비로소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무슨 일을 해도 야단만 맞는다면 스스로는 생각하지 않고 지시받은 일만 하게 되는 건 당연지사다. 그런데도 그때 혼나서 다행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야단을 맞은 것도 자신의 성장의 밑거름이 됐다며 과거를 미화한다. 그저 윗사람이 시키는 대로 한 것뿐인데도 말이다. 속성이란 사물이 지닌 특징, 성질을 의미한다. 예컨대 그 꽃은 아름답다라고 할 때 아름답다가 속성이다. 속성을 물건이나 사람에게 주는 것을 속성화 혹은 속성부여라고 말한다. 나는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너는 머리가 좋은 아이다 라는 말을 듣고 자랐다. 너는 머리가 좋은 아이야 라는 말은 단순히 아이에게 속성 부여를 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너는 머리가 좋은 아이니까 공부해라. 공부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 부모를 기쁘게 해라 라는 명령이 된다. 머리가 좋은 아이라는 할아버지의 칭찬을 들었을 땐 분명 기뻤지만 나중엔 그 말이 부담스러웠다. 처음으로 성적표를 받은 초등학생 때는 산수 점수가 좋지 않게 나오자 할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로널드 랭은 어떤 사람에게 주어지는 속성이 그 사람을 한정짓고 특정한 경지에 가둬놓는다라고 했다. 속성 부여에 반발하지 않고 거기에 자신을 맞춰버리면 속성을 부여하는 사람에게 의존하며 살게 된다. 부모가 아이에게 무언가를 명령했을 때 아이가 부모에게 반발하지 않으면 거짓 관계가 형성된다. 아이가 부모에게 반발하지 않으면 언뜻 보기에는 좋은 관계가 형성된 것 같지만 아이는 부모에게 의존하고 있을 뿐 자신의 생각이 없거나 생각이 있어도 부모에게 복종한다. 아이가 부모에게서 떨어지려 하지 않는다 해도 본래 부모와 아이는 독립된 인격이자 분리된 존재다. 그런데 속성 부여를 해서 거짓 관계를 만들고 부모와 아이 사이에 거리가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 상사에게 복종하지 않으면 상사만이 아니라 동료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기 어렵다. 그렇게 될까봐 두려운 사람은 상사의 말에 납득이 가지 않아도 거역하지 못한다. 이것도 거짓 관계일 뿐이다. 안정감을 느끼고 싶어서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으려는 사람은 공동체에 의존하게 된다. 다른 사람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책을 읽는 사람도 있겠지만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 살아갈 희망을 잃어버릴 만한 일이 닥쳤을 때 인간은 절망한다. 그런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종교가 끼어든다. 스스로 생각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은 종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들은 생각하지 말고 받아들이고 믿으라는 식으로 설파하기 때문이다. 지배받고 강요당해서 만들어진 관계는 거짓 관계다. 지배는 의존을 전제로 한다. 기꺼이 의존하는 사람이 있기에 지배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다. 통제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면 저항하기 어렵다. 정부가 사안을 국민 개인의 판단에 맡길 때는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는 자발적으로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때 선택하게 된 사람은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다. 자녀를 자립시키는 과정을 떠올리면 이해가 쉽다. 부모가 자신이 바라는 쪽으로 자녀의 진로를 준비하고는 그 레일 위에서 자녀가 자발적으로 선택하기를 바란다. 이때 자녀의 선택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또 하나는 선택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해서다. 어떤 일을 할지 말지는 스스로 결정하는 수밖에 없다. 그 일에 대한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 선택한 결과가 잘못되어도 자기 책임인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책임질 수 없는 일까지 책임지라고 한다. 철학자 다나베 하지메는 전쟁터로 향하는 학생들에게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죽어서 죽음을 초월한다라는 말로 참전을 정당화했다. 실상
국가가 학생들에게 나라를 위해 싸우고 죽으라고 강요한 것인데도 다나베는 자발적으로 협력하게 한다라고 말했다. 무엇에 협력하게 하려고 했나? 국가의 단결에 협력하게 하려고 했다. 협력을 강요당한 사람은 자발적으로 협력한 것은 아니다. 하지만 자신이 자발적으로 협력했다고 여길 수 있다. 철학자 미키 기요시는 예수의 말을 인용한다. 내가 땅에 평화를 던지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라. 평화가 아니라 칼을 던지러 왔다. 내가 온 것은 사람을 그의 아버지에게서, 딸을 어머니에게서, 며느리를 시어머니에게서 갈라놓기 위함이다. 관계를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는 반항까지는 아니더라도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어야 하며 부모의 말이라고 해서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내가 상담했던 젊은이들은 대부분 부모의 말을 거역하지 않는 착한 아이들이었다. 자녀가 아무 의심 없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면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는 좋은 사이처럼 보이지만 이는 거짓 관계다. 사람과 사람이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기존 관계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좋은 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 좋은 관계처럼 보여도 일단 관계의 본질을 인식해야 한다. 그것이 예수가 말한 칼을 던진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갈라놓는다는 것의 의미다. 다시 말해 관계를 재검토한다는 뜻이다. 부모와 자식으로 태어난 것만으로는 진정한 관계를 형성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관계에 칼을 던질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진정한 관계란 어떤 것일까? 인간관계의 본질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않으면 인간관계는 의존하거나 지배하는 둘 중 하나의 관계가 되기 십상이다. 의존과 지배가 아닌 다른 관계는 없을까? 바로 수평관계, 자립적이고 대등한 관계다. 인간관계의 관점에서 보자면 자신의 말이나 행동에 책임질 각오를 하는 것이다. 어떤 지시에도 반대하지 않는 예스맨은 상사에게 의존하는 존재다. 부하 직원이 상사의 말을 하나도 비판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기뻐할 일이 아니다. 만약 주위에 예스맨밖에 없다면 그건 자신의 이상을 부하 직원에게 강요하고 있으며 부하 직원이 그 이상에 따라 일하고 있다는 뜻이다. 가장 큰 문제는 자신이 비합리적인 권위에 복종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는 경우다. 비합리적인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려 한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하면 복종을 멈출 수 없다. 에리히 프롬은 유대인 대학살 책임자인 아돌프 아이히만을 예로 들었다. 아이히만은 자신이 한 일을 말한 뒤에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자각하지 못했다. 그래서 자신은 무죄라고 굳게 믿었다. 프롬은 이렇게 말했다. 만약 그가 다시 같은 상황에 처한다면 그는 똑같은 일을 되풀이할 것이 분명하다. 그리고 우리도. 그는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자신은 무죄라고 생각했으니 또다시 똑같은 짓을 저지를 것이다.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 상사가 시킨 일을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의 일이라 여겨 실행하는 조직인으로서의 입장에 의문을 품지 않는다면 아이히만과 같은 행동을 할 것이다.
심리 상담을 받으러 오는 젊은 사람들 중에는 어릴 때부터 부모에게 말대꾸 한번 한 적이 없는 사람이 많다. 모든 걸 부모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면 자신의 인생이 아닌 부모의 인생을 살아야 하는데 그래도 괜찮은가? 복종하지 않을 용기를 가져야 한다. 불복종이 반드시 반항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부모가 시키는 대로 사는 아이는 착한 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사는 데 따르는 책임을 지고 싶지 않은 것이다. 개성을 잃지 않았을 때 나는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어른은 아이를 의존적으로 만들고 그 결과 어른이 되어서도 많은 사람이 개성을 잃어버린다. 아이들이 개성적이기를 바라지 않는 부모가 있다. 세상 대다수 사람들이 걷는 인생길을 따라야 큰 실패를 하지 않고 평범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런 어른의 말에 설득당한 아이는 이제 나가 아니라 아무개가 된다. 사람을 개인으로, 인격체로 볼 수 없는 사람은 아이히만과 같은 입장에 놓이면 아이히만과 같은 행동을 할지도 모른다. 자신을 비하하고 권위에 복종하는 사람은 자신이 단순한 아무개이자 숫자로 간주되는 것을 용인한다. 어떤 경제학자는 일본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발언자도 이 말에 동의한 사람도 자신은 예외로 여기는 것이리라. 자신 또한 늙는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을 인격체로 보지 않는 것이 문제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일찍부터 스스로 판단하는 능력을 기르고 이성적으로 사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른의 책임이지만 애초에 많은 어른이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못한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이 인정하는 가치관이라고 해도 멈춰 서서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 프롬은 말하길 아이히만은 우리 모두의 상징이며 자기 안에서 아이히만을 볼 수 있다고 했다. 상사의 말이나 행동이 이상하다고 생각해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 안에 아이히만적 성향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프롬은 이렇게 말한다. 자신의 이성에 따라 판단하고 결심해야 할 때 인간은 고독해야 한다. 미키 기요시도 다음과 같이 말했다. 모든 인간의 죄악은 고독하지 못한 데서 생겨난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서는 외로워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프롬은 제1차 세계대전을 겪은 뒤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분명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모든 것을 의심해야 한다고. 의심은 철학의 출발점이다. 프롬은 의심하고 비판하고 불복종하는 능력이 인류의 미래와 문명의 종말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가 역사의 이 시점에서 비판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없다. 아니, 문명은 끝나버린다.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 많은 이들이 깨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잠들어 있다. 소크라테스는 지식인이 아니라 애지자, 즉 앓을 사랑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본래 철학자의 의미다. 앓을 사랑하는 사람, 앓을 추구하는 사람, 모르는 것을 알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철학자이자 애지자이다. 애지자는
무지한 사람과 지식인 사이에 위치한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탐구하려 하지 않는다. 지식인도 탐구하지 않는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이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가리켜 동물의 몸에 달라붙어 피를 빨아먹는 등에 같은 존재라고 말한다. 잠자는 사람에게 등에는 성가신 존재다. 등에에 물리면 잠을 잘 수 없다. 소크라테스와 같이 우리는 무엇이든 사실인지를 의심하고 그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대세를 따르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신경에 거슬릴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재판에 넘겨졌다. 국가가 믿는 신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 이유였지만 청년에게 해악을 끼쳤다는 것이 소송의 진짜 이유였다. 소크라테스는 재판관의 분노를 사서 처형당했다. 깨어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끊임없이 의심해야 한다. 상사의 비리를 고발해서 직장에서 소외될지라도 더 넓은 공동체 안에서는 외롭지 않다. 자신이 결코 외롭지 않으며 타인과 연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것을 아들러는 공동체 감각이라고 한다. 고독이 뭔지 아는 사람은 정의를 외치고 그 결과 불이익을 당한다 해도 잃는 것은 거짓된 관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자신이 속한 조직에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이 설령 없다 해도 반드시 어디엔가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앞서 인용했듯 모든 인간의 죄악은 고독하지 못한 데서 생겨난다. 거짓된 유대가 끊어진다 해도 그로 인해 고독해진다 해도 진정한 연결마저 끊어지지는 않는다. 나의 저서 미움받을 용기가 출간된 이후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이 한동안 유행했는데 이는 일부러 미움을 받으라고 권하는 말이 아니다. 남의 기분을 지나치게 배려하는 상대의 기분이 상할까봐 본의 아니게 거절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미키 기요시는 이렇게 말했다. 때로는 사람들의 기대에 완전히 반하는 행동을 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세상이 기대하는 대로 되려고 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고 부모와 마찰을 겪어야 인간은 비로소 자신을 발견할 수 있다. 부모나 세상이 기대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타인의 속성 부여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부모가 하는 말이 틀렸다면 그저 따르지 않으면 된다. 남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역설적으로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당장 남에게 잘 보이는 것만 중시하는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기 십상이다. 남을 도와줄 때나 배려할 때도 마찬가지다. 상대방이 누구든 혹은 누군가의 강요나 의무감 때문이 아니라 그저 내가 돕고 싶어서 돕는 것. 그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진정한 관계다. 지금 시대는 모든 직종에서 밝고 긍정적인 모습을 요구하는 것 같다. 취업 준비생들은 모두 밝고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려 노력한다. 이렇게 프롬이 말하는 자신의 것이 아닌 감정으로 기분 좋은 성격을 연기하다 보면 나중엔 그 감정이 자신의 것이 되어 무슨 일이 있어도 상냥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된다. 이쯤 되면
어느 쪽이 진정한 자신인지 알 수 없게 되어버린다. 직장에서 피할 수 없는 불쾌한 상황에 맞닥뜨려 내심 짜증이 나도 생글생글 웃으며 응대하다 보면 어느새 그것이 진정한 자신이라고 믿게 될 수도 있다. 일하는 현장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다. 모든 인간 관계에서 협조적이고 사교적이며 외교적이기를 강요받는다. 누구하고든 친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맞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기가 아닌 자기를 연기하는 사람도 사회와의 연결을 강요당하고 있다. 하지만 내가 아니게 되고 개성을 잃으면서까지 맞춰줄 필요가 있을까? 인류 기업에 취직한 어느 대졸 청년이 얼마 안가 회사를 그만뒀다. 회사를 그만두기로 결심한 것은 선배나 상사가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다. 회사에서 일하면 40살쯤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겠지만 그 대신 그때쯤 자기 무덤도 만들겠더라며 농담을 했다. 나는 그의 생각이 이해가 갔다. 인간은 일하기 위해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일은 그저 행복하게 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행복을 희생하면서까지 일할 필요는 없다. 미키 기요시는 행복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순수한 행복은 각자에게 고유하다. 행복의 형태는 사람마다 다르다. 자신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인생과 같을 필요도 없으며 비교할 의미도 없다. 나는 그 젊은이에게 당신의 인생이니 당신 뜻대로 살라고 말했다. 남과 같은 삶을 산다면 어떤 삶을 살게 될지 대략 그려볼 수 있겠지만 각자에게 고유한 행복이 있는 삶은 앞이 보이지 않아서 어떤 삶을 살게 될지 상상하기 어렵다. 하지만 상상할 수 없다 해서 고유하지 않은 삶을 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과 다르게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만의 고유한 삶을 사는 것이 좋다. 관계에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성인 자녀가 마약에 손을 대거나 범죄를 저질렀다면 과연 부모에게 책임이 있을까? 단적으로 말하면 부모는 책임을 질 수 없다. 인간관계에 관련된 문제는 전부 남의 과제에 함부로 끼어들거나 간섭하는 데서 발생한다.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과제에 일절 간섭하지 않는 것이다. 부모가 아이의 과제에 간섭하는 이유는 아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이다. 부모는 아이가 말을 듣지 않는 때가 오면 아이가 자립했다는 증거라고 생각하는 게 옳다. 아이를 키우고 교육하는 목표는 자립이다. 대개는 자신과 비슷한 사람은 쉽게 포섭할 수 있고 자신과 전혀 다르면 포섭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자신과 많이 닮았다고 해서 완전히 포섭하기란, 즉 이해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까운 사이일수록 그 사람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면 더욱 놀라고 당황하게 마련이다. 인간은 반드시 이해를 넘어선다. 포섭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그럴 때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을 잘라낸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강도 프로크루스테스는 나그네를 붙잡아 자기 침대에 눕힌 다음 몸이 침대보다 짧으면 억지로 잡아당겨 죽이고 반대로 길면
침대 밖으로 튀어나온 부분을 잘라 죽였다고 한다. 상대의 모든 것을 포용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프로크루스테스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은 잘라내지만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 상대방에 대한 관념을 만들고 거기 들어맞지 않는 부분은 잘라버리거나 자신의 관념에 맞게 해석해놓고 이해했다고 생각한다. 작가 김현수는 말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일이 가능하다는 것에 회의적이다. 그는 또한 겸손한 문장이 좋은 문장이라고 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 타인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러한 인식 아래에서 쓰는 문장이 바로 겸손한 문장이라고 했다. 즉, 김현수는 타인에 대해서는 쓸 수 없다는 걸 알고 타인을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걸 안다면 겸손한 문장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자기가 낳은 자식이라고 해서 잘 아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자신이 아이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탓에 더 아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인간은 원래 이해할 수 없는 존재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 김현수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희망을 느끼는 건 인간의 이런 한계를 발견할 때다. 우린 노력하지 않는 한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세상에 사랑이라는 게 존재한다. 다른 사람을 위해 노력하는 이 행위 자체가 우리 인생을 살아볼 만한 값어치가 있는 것으로 만든다. 에리히 프롬은 말하길 사람은 저마다 다르지만 그 기저에는 공통적으로 인간성이 있다고 했다. 프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인류에 소속되어 있다고 했다. 소크라테스가 당신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가? 라는 질문을 받자 세계의 시민이요 라고 대답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1945년 3월 31일 밤 시라이 겐자부로에게 자네 그러고도 일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묻는 사람이 있었다. 시라이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 먼저 인간일세. 이 이야기를 전한 저술가 가토 슈이치는 이렇게 말했다. 국민 다수가 그러고도 일본인이라고 할 수 있나? 라고 묻는 대신에 그러고도 인간이라고 할 수 있는가? 라고 묻기 시작할 때 비로소 헌법은 활용되고 인권은 존중되며 이 나라는 평화와 민주주의로 가는 확실한 길을 찾을 것이다. 프롬은 이렇게 말했다. 인간이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둘 다 같은 인간 존재의 요소를 나눠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 존재의 요소는 인간성이다. 누구나 인간성을 나눠 갖고 있기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들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중국 어디에선가 아이가 맞고 있다면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한다. 이 세상에 우리와 관계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프롬에 의하면 인간은 본래 고독하며 세상으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이 분리를 견딜 수 없는 인간은 고독에서 벗어나 타인과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 그런데 방법이 문제다. 프롬은 어머니와 태아가 공생관계로 연결된 방식으로 돌아가는 것은 부정적으로 보았다. 공생적 연결의 수동적 형태가 복종, 능동적 형태가 지배다. 복종을 택하는 사람은 고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인의 결정에 따라 자유를 포기한다. 그리고
지배하는 사람은 타인을 자신의 일부로 만들고 자신을 숭배하는 타인을 포섭하려 한다. 두 가지 연결 형태는 정반대의 모습인 듯 보이지만 둘 다 바라는 건 상대와의 완전성 없는 연결이다. 둘 다 타인과 관계 맺기를 추구하지만 개성을 잃고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잃게 된다. 고독을 벗어나는 방법 중에 프롬이 정답으로 꼽은 방법이 있다. 지금까지 내가 말해온 자립이다. 프롬은 이를 새로운 조화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성과 사랑하는 능력을 발달시켜 자기 중심성을 넘어 타인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이 친밀함과 자립, 타자와의 일체성과 독자성, 특수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것이야말로 인간 존재의 역설이다.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상대를 지배하려 한다. 지배당하는 사람, 즉 의존하는 사람은 무가 된다. 개성을 잃는다. 공동체 감각은 사람과 사람이 연결된 것을 가리키며 타인을 적이 아니라 친구로 본다. 인간은 본래 타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공동체 감각을 끌어낼 수 없다. 싫으면 끊어내고 만나고 싶으면 만나라. 타인과의 연결을 끊고 혼자 살아갈 수는 없다. 사람과 연결된 것이 인간의 본래 모습이다. 하지만 인간관계는 고민의 원천이며 사람과 관계를 맺다 보면 어떤 식으로든 마찰이 생겨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삶의 기쁨도 행복도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만 경험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 속으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의존과 지배의 관계에 있다면 끊어내는 각오가 필요하다. 반면 연결되어야 할 사람과는 연결되는 것이 좋다. 정말로 만나고 싶은 사람과는 만났으면 한다. 예전에 어느 회사의 임원 연수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청중 대다수는 지루한 얼굴로 듣고 있었다. 그런데 내가 사람은 일하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살기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자 여러 사람이 갑자기 눈을 반짝였고 몸을 앞으로 내밀고 듣기 시작한 사람도 있었다. 사람은 일하기 위해 살지 않는다. 인생에서 중요한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회사와 연결될 필요는 없다. 몸을 바쳐 일해도 행복을 느낄 수 없다면 그건 진정으로 연결되어야 할 사람과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진정한 관계는 자기 중심적인 지배나 의존 관계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립한 상태에서 연결되어 있는 관계다. 그런 진정한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갈 수 있다. 이제 당신의 손을 놓겠습니다. 읽어드렸습니다. 지금부턴 제 얘기입니다. 오늘 소개한 책의 핵심적인 개념은 인간은 자존을 지킬 수 있을 만큼 독립적이어야 하고 함께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협동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쪽을 지나치게 강조하면 균형이 무너지고 건강하지 않은 삶을 살게 됩니다. 이는 마치 두 발로 걸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오른발로만 걸어가려 한다거나 왼발로만 걸어가려 하면 넘어지거나 혹은 넘어지지 않더라도 무척 힘들 것입니다. 개인의 개성과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독립성을 지키고 자립적인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동시에 외톨이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다른 사람과
우정을 나누며 돕고 도움받으며 산다는 것. 이 둘은 어느 한쪽만을 선택해야 하는 가부간의 결정이 아니라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삶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우리는 100% 혼자 살아갈 수도 없고 100% 남을 위해서 살아갈 수도 없습니다. 비율이 중요하죠. 저는 최소한의 법칙을 제안합니다.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최소한의 영역이 있는데 그것을 지키자는 것이고, 또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지켜야 하는 최소한의 것은 지키자는 것입니다. 자신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것은 선택과 책임입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전적으로 내 자신의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내가 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책임입니다. 가족이 바라고 사회가 요구하는 선택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그 선택을 하는 것은 나 자신입니다. 그래서 그 책임에 대해서 가족이나 사회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가족과 사회를 만족시키는 선택을 한 것은 나의 결정이기 때문이죠.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것은 타인을 해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까지는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피해의 영역도 저는 최소한으로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붓다는 살인, 도둑질, 거짓말, 음탕함, 과도한 음주, 이 5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이 5가지 행동은 최소한입니다. 이런 행동을 바람직하다고 여기고 추종할 사람은 일부 범죄자나 병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없을 것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공동체를 이루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규칙이죠. 오늘 이 책에서 흥미로운 내용은 고독할 줄 아는 능력입니다. 군중 심리에 휩쓸려 살아가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어느 정도의 고독함을 감내하고 심지어 의도적으로 고독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야말로 자기 삶을 만들기 위해 꼭 필요한 자기 자신만의 시간,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시간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한국은 일본과 비슷하게 집단주의 문화가 매우 강한 공동체입니다. 집단주의가 강할수록 개인주의는 약합니다. 그리고 개인주의가 약할수록 개인의 자유는 침해되기 쉽고 나 자신으로서의 삶보다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의 기능적 역할만 중시되기 쉽습니다. 한마디로 공동체라는 거대한 기계에 작은 톱니바퀴가 되는 것이죠. 한국과 일본의 행복도가 전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편이라는 점은 암시하는 바가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자유롭게 태어났고 앞으로 두 나라 모두에서 집단주의보다는 개인주의가 더 꽃을 활짝 피워야만 한다는 점을 암시합니다. 우리는 그동안 지나치게 때로 뭉쳐서 살았던 것이지요. 이제는 조금 개인의 숨통을 느슨하게 해줄 때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각 개인이 자기 자신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지 타인이나 공동체가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개인의 자유는 자기가 자신에게 선사하는 것입니다. 나 아닌 그 누구도 나를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문제는 자유의 대가가 상당히 크다는 점이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집단주의가 강한 나라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책 후반부의 저자는 자신을 힘들게 하는 관계는 끊어내고 자기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만나라고 권유합니다. 얼핏 들으면 너무 단순한 이야기지만 이 책 전반의 내용이 한 문장으로 요약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삶이 바람직하게 꽃피우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관계라면 멀리하고 끊어내는 것이 내 의무입니다. 반대로 내 삶이 바람직하게 꽃피우는데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라면 가까이 하고 더 돈독하게 해야 합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의 규칙은 지켜야만 나 자신의 삶이 침해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멀리하거나 나와의 관계를 끊어내고 있다고 느꼈을 때 기분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나는 타인의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누구라도 다른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이 그 사람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나답게 살아가는 삶,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어울려 함께 살아가는 삶, 이 두 가지 방면에서의 삶을 모두 살아가시고 조화롭게 균형 있게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한 민국의 하루치 생각이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